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해 13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공기는 내일도 나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훼손된 법 취지율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의 첫 결론,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두 차례에 걸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막은 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추권이 없다 뿐이지 수사권은 있는 거다라고 우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의 소추와 수사는 다르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았다고도 질타했습니다. 1심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는 식으로 회의에 못 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와 비어폰 기록 삭제까지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미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지만 계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과 계엄 국무회의 관련 오늘 판단이 다음 달 19일 열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시간가량 이뤄진 1심 선고는 생중계됐습니다. 지난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서 사형구형에도 웃음을 짓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재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5년형 선고를 받는 순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입술을 깨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을 때 웃음을 보인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역시 당시 사형 구형 때 일부 방청객이 욕설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법정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사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300여 명이 모여 선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결론 이제 시작입니다. 5년형의 선고와 앞으로 재판의 영향을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검의 구형은 10년, 선고는 딱 절반 수준인 5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재판부는 오늘 이제 양형 기준을 밝히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는데요. 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온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10년을 구형한 특검도 징역 7년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다음 달 내란 본류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
법원이 주요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형량보다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의 핵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뭘까요? 네, 오늘 재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적법했다 판단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원래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직원들을 차벽으로 막고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띠를 둘렀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초기 내란죄 수사를 맡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방어 논리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핵심 방어 논리 하나가 무너졌다. 또 하나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일부만 참석시키고 일부를 배제시켰다. 이 부분도 유죄가 나왔는데 앞으로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이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위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판단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수계 혐의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중요한 참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법한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특검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법조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제명의 기로에 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명안을 보류하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지 김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끝내 제명안을 의결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 전 대표의 윤리위 소명 절차가 없었고 징계 결정문 공개 이후 윤리위가 징계 핵심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2차례 수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친한계 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리위 재심 청구는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고 계실까요?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멸은 피하자는 당내 압박에 밀려 극적화의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실제 친한계뿐 아니라 초재선과 중진 등 의원 대부분이 정치적 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책임을 묻되 정치적으로 수습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그리고 갈등된 당, 분열된 당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그게 바로 리더십. 마지막 카드는 신당 창당이지만 현실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친한계가 의원직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해야 하는 데다 2년 만에 해산한 다른 정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낙선할 경우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역으로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이 이뤄지던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다수가 옳다는 착각 등의 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부 여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회의장에서 18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으며
2차 종합특검법 철회와 이른바 쌍특검 수용도 압박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리하게 이 특검법안을 올려놓고 오늘 각 당의 대표들 모아서 오찬하자.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이 한간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말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어 단식으로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워 대여 투쟁 동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으로 당내 갈등이 치솟는 시점에 공교롭게 단식에 돌입하면서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분위기 환기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장 대표의 단식을 발판으로 개혁신당과의 대여투쟁 공조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단식 동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면서 야당에선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신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19시간 필리버스터도 2차 종합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기존 의혹과 새로 제기된 사안 등 모두 17개 항목을 수사하는데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하는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140일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보복 특검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며 정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면서 여야 간의 이른바 내란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각의 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씩 모두 4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제2의 서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만 4년간 최대 4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는 인구 약 360만 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올라서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역시 인구 약 320만 명, 면적은 3위권으로 커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5국 3특 시대라는 중대한 전환점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표 계산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정책이 지방선거용 당근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 지자체장들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대전 충남 지자체장들은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9일 예고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개최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청문회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주당 한 재경위원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청문회 전까지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소명하더라도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적지는 않아 청문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어서 사고 소식입니다. 버스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죠. 오늘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벌어진 사고로 보행자와 버스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황지원 기자입니다. 파란색 간선버스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있습니다. 버스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고 바닥엔 유리 조각과 주인 잃은 신발 한 짝이 나뒹 겁니다. 가드레일은 사고 충격을 그대로 받은 듯 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버스는 도로 위의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승용차와 충돌하고 교통섬을 지나 인도로 돌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저 버스가 그 중앙분리대를 막 치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를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버스가 지나간 교통섬입니다. 이렇게 볼라드도 뿌리째 뽑혀 있고 버스가 들이받은 승용차 잔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승용차 운전자 등 1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들은 인도에 서 있다가 버스와 충돌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사고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결함일지, 운전 부주의일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사고 버스는 인도로 돌진하기 직전 멈춰야 할 정류장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습니다. 승객이 내리거나 탈 수도 있는 버스는 정류장에 들어서기 전 속도를 줄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형 이쪽을 슉 오는데 갑자기 자기 옆으로 지나가려고.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인 버스 기사는 음주 측정과 약물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데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2년 전 송파 버스 연쇄추돌 사고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19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서울 송파구에서 버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며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60대 남성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MBN 취재진은 사고 버스 회사에 차량 정비 문제와 버스 기사의 과로 여부를 물어보려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금 아무 입장을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 새벽엔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남아있는 유일한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8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마치 산불이라도 난 듯 나무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습니다. 또 연신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마을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거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난 모습입니다. 불은 8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기 육지구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내가 여기까지 업고 왔거든요.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판자촌 특성상 가건물들이 밀집하게 붙어 있고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승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통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으면서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들이 떡섬이나 비닐하우스 등 하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구룡터널에서 마을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통제돼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 180여 명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구룡중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그런데 구룡마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7년간 최소 30번 넘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불이 났습니다. 마을에 직접 가보니 작은 마을에 왜 그토록 불이 자주 났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마을 집들 대부분은 이렇게 나무 판자에 떡솜이라고 불리는 단열용 솜이 덧대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불에 굉장히 잘 타는 스티로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면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 설치가 돼 있는데 불이 나게 되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어지럽게 얽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합선 등으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겨울만 되면 화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1년에 한 번꼴 1999년부터 최소 3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23년도에 1월 달에 60세대가 65세대가 전소됐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이 또 다 탄 거야. 이번 화재도 빈집에서 시작됐는데 1000채가 넘는 구룡마을의 70%는 지금 빈집입니다. 가연성 자재가 방치가 돼 있다든지 빈집들이 달라다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은 그렇다고 서울시나 강남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주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는 게 이제 법상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개발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주민들은 목숨을 건 대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어제 대낮에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피의자가 6시간도 채 안 돼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여자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붙잡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2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서울 종로까지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종로의 금은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훔친 귀금속들을 팔았습니다. 피의자는 금은방 여주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빚을 갚으려고 귀금속을 훔쳤고 주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여자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미리 물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지품 가운데 여권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귀금속을 전부 처분하고 난 다음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논란과 화제가 된 사건 사고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이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 먼저 볼까요? 4억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 보니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습니다. 피해자 최현종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퇴근 시간대에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사람들을 밀고는 흉기를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 휘둘러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 여성분이 등 뒤에서 등을 때리는데 오신 거예요. 숨느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혈을 해드리다가 이 사건으로 대학에 갓 들어갔던 20살 김혜빈 양이 숨졌는데 이 유족에게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렇다면 유족분들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족은 부모와 그리고 그 최현종과 그 부모에게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부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기했던 8억 8천여만 원 중에 그 절반밖에 안 되는 4억 4천여만 원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판결문을 확보해서 한번 보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한 건 최현종 본인이고 부모가 그 범죄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는 아무런 배상금을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괴감이 드는 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감형을 해주잖아요. 감형까지 해주면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이거는 그렇게 안 해주는지 부모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걸까요? 들어보시면 가족을 잃었지만 누군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줄 사람이 없게 된 거라 유족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재산도 없고 무엇보다 수감 중이기 때문에 나온 배상 판결 4억 4천만 원 역시 어떻게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뭐가 금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제는 하다하다 금괴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을 사러 온 사람을 보고 무언가 의심스러운지 금은방 주인이 경찰과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오시면 금괴를 팔겠다고 시킵니다. 이 노인분 근처 지구대에 가서 같이 은행에 가자고 했고 경찰은 은행에 같이 가줍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를 채고 출금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구속되기 싫으면 금 1kg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시인하시더라고요. 금 1kg이면 요즘 시세로 2억 원입니다. 금값이 뛰니까 보이스피싱도 돈 대신 금괴를 가져오라고 진화한 겁니다. 요즘에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있고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노인을 경찰로 인도한 금은방 주인, 잘 지켜본 경찰처럼 결국 주변에서 잘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희생자들이 늘어나며 잔혹한 유혈 진압의 참상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를 탈출한 의사에 따르면 부상자들 대부분이 총격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안으로 무장한 보안군이 들이닥칩니다. 놀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이러한 보안군이 진압 과정에서 다친 반정부 시위대를 쫓아 병원까지 급습한 겁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다 막 이란을 탈출한 한 의사는 잔혹한 탄압의 현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The live rounds started. All the beds were full. Most had pellet injuries and similar wounds. 시위대 처형은 일단 중단됐지만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은 계속되는 겁니다. 심지어 시위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유족들에게 이란 정부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간 한 건설 노동자에게 시신을 넘기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건데 무려 월급의 7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정권 붕괴 대신 분쟁만 확산할 거란 참모진의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아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And we have seen 800 people, their lives have been spared as a result of that. The president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but also keep all of his options on the table. 동시에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란군과 치안 당국의 주요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정권과 노벨 평화상의 교환이 가능할까요?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노벨상 진품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차기 집권 후에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건데 트럼프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메달의 주인이 평화상의 주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 마차도는 회담 직후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gave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마차도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노벨상 메달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마차도가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자신의 노벨 평화상을 주었다며 상호 존중의 멋진 제스처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마차도의 노벨상 메달 선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을 합리화하고 노벨상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벨위원회도 메달의 주인이 바뀐다고 수상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물이 아닌 진짜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노벨 평화상 재도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가운데 어떤 후속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함께 이른바 PT 체조에 나섰습니다. 40대의 젊은 장관들이 굳건한 동맹을 과시한 건데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운동복을 건넵니다. How we doing? Good morning. We got one for you too. 의욕이 넘치는 듯 스트레칭을 하는 고이즈미 방위상. 곧바로 체력 훈련이 시작됩니다. First member, get ready, get set, begin. 여유 있는 표정의 헤그세스 장관과 달리 고이즈미 방위상은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펜타곤 인근 육군기지에서 체력 단련을 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Our president said it's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lationships in the entire world, and the U.S.-Japan alliance is exactly that.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서도 일본 방위성과 함께 체력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화답했습니다. 日米間の安全保障協力を着実に進め、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強化していく考えです。 양측은 특히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태평양 제1도련선 전반에 걸친 전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만남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이 굳건함을 대외에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 한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간인 용의자 한 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용의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건데 출동한 경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실탄을 쏘며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태연히 흉기를 훔쳐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거리로 나와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자 놀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어제 저녁 홍콩 툰먼 지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跟住就突然間攞起把刀，我就驚啦，跟住就即刻踩去後邊。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이 남성은 오히려 여성 한 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넘어진 여성을 흉기로 찌르려 하자 경찰은 결국 두 발의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又話警員先後兩次發警告，直至男人持12寸長嘅刀施襲嘅時候先至開槍。 이 남성은 체포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현지 경찰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경찰은 실탄 사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출동한 경관들이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혀 온통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까지도 공기가 나쁠 전망이어서 앞으로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도심이 온통 뿌연 회색빛입니다. 건물들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윤곽만 남아 있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지역은 차량의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딱 눈에 보일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도 약간 목이 아픈 것 같아요. 서울도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안개까지 겹치면서 남산타워는 절반쯤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미세먼지가 탁해서 풍경이 하나도 안 보여서 조금 아쉽고 좀 날 좋은 날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그대로 머문 탓입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잠잠한데요. 이렇게 되면 황사 같은 오염물질이 다른 깨끗한 공기와 섞이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밀려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은 오늘 새벽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가 겹쳐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고 나머지 지역도 오전까지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농도는 17일 오전까지 지속된 후 밤에 정권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급적 실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외출이나 운전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손이 먼저 멈춘다는 분들 많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가 행사에 들어가도 4,000원에 육박하는데요. 환율이 뛰면서 비교적 저렴하던 수입 과일까지 줄줄이 값이 올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페루산 유기농 바나나 한 송이가 6,000원에 육박합니다. 보통의 수입 바나나도 4,000원 정도. 행사 들어가면 3,000원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매대 앞에선 엄마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우유에 블루베리랑 바나나 같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대용으로 주고 있는데 요새 바나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달콤한 과즙을 자랑하는 또 다른 대표 수입 과일 파인애플. 하지만 역시 가격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바나나는 15%, 파인애플은 14%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 과일값 오름세가 뚜렷해진 겁니다. 달러로 사오는 수입 과일인 만큼
1,48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채소 매대로 고개를 돌려도 한숨이 나옵니다. 한동안 이어진 한파로 지난해보다 상추는 36%, 깻잎은 13% 정도 가격이 뛰면서 쌈 싸 먹으려고 해도 선뜻 담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상추, 깻잎 모두 12월 중하순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생육이 좀 부진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도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도매 가격 상승으로 현재 소비자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기름값 역시 국제 유가 약세에도 환율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새해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디저트 시장을 휩쓴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한창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건 이 열풍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입니다. 한때 열풍이던 탕후루나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인기도 요즘은 예전만 못한 게 현실인데요. 유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끝도 없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기 위한 줄입니다. 저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유행이길래 한번 기다릴만 할 것 같아서 다들 좋아하시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두바이 쫀득 쿠키 매장은 오후 6시까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일명 두쫀쿠 열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인터넷에서는 인기 식품 유행 주기를 분석한 글이 눈길을 끕니다. 10년 전 대란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은 17개월, 대만 카스테라는 15개월,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 먹기도 했던 탕후루는 12개월 동안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유행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2022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탕후루 전문점 가운데 지금은 80%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SNS의 영향이 크다. 이제 SNS의 특성상 독특하거나 새로운 게 아니면 지루해하죠. 대한상의와 한 편의점 업체가 함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시한 제품의 유행 주기는 이제 4개월 수준까지 짧아졌습니다. 트렌드 포착부터 상품 출시까지의 속도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국내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빠르게 뜨고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사라지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속도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의 국민 맥주라 알려진 대동강 맥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안전성 검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급 맥주를 만들라는 김정일의 지시로 탄생한 대동강 맥주. 지난 2016년 대동강변에서 맥주 축제를 여는 등 20년 넘게 북한을 대표하는 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동강 맥주만큼 맛있는 맥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북한산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서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통일부에서 반입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입 승인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통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북한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반입할 때만 하던 정밀 검사를 재반입 때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입 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도 꼼꼼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재 품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재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물품들에 있어서 특히 북한산 식품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했다. 이처럼 북한산 식품 수입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2년 전 한국 최대 양궁장에서 날아간 화살이 차량을 11cm나 관통한 사건. 저희 MBN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옥상 양궁장에서
여전히 화를 쏘고 있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이 빽빽한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 인접한 건물 옥상엔 도로 방향으로 양궁 관역이 설치됐습니다. 관역에 화살이 날아와 꽂히고 화살을 수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체대 학생들이 옥상 양궁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2년 전 한국체대에서 잘못 발사된 화살이 차량 운전석 문짝을 관통하는 사고가 났지만 여전히 옥상에서 활을 쏘는 겁니다. 그때 그 화살 꽂힌 걸 제가 직접 못 가겠어요. 사람 맞으면 그냥 어떻게 되냐. 그 옥상에서 하면은 날아가지고 오돌로 나가도 언젠간 또 날아간다고. 한국체대 양궁장 길이는 90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궁 화살은 300m 이상 날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와 차도 모두 사정권에 있는 셈입니다. 바뀐 게 없는 거냐고 묻자 학교 측은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시설장에서 망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저번처럼 펜스를 넘어가서 모발 사고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지 펜스가 설치된 구역은 일부에 그쳤고 미설치 구간에서도 여전히 활을 쏘고 있습니다. 한국체대는 펜스 미설치 구역에서는 기계식 활을 사용하지 않아 오발 사고 우려가 적고 학생들의 기량이 뛰어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외 양궁장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숲이나 평야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저희가 없어요. 훈련장이 없어요. 학교 내 한정된 부지에 양궁 종목 특성상 야외를 써야 되고요. 대한양궁협회가 야외 양궁장에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마저도 의무가 아닌 상황. 안전불감증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노후연금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바닥 경계까지 좋지 않아 공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건축을 할 때 아예 상가를 짓지 않거나 상가동을 빼버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거쳐 지어진 3,000세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입주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층 곳곳에 빈 점포가 보입니다. 1층이 비싸서 부동산 빼고 나갈 게 없으니까. 제 남아있잖아요. 2, 3, 4층 어차피 병원들이었으니까. 지난해 3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3%. 10곳 중 한 곳은 비었다는 얘기로 3년 연속 높아지는 중입니다. 분양가가 높다 보니 임대료를 낮출 수는 없는데 불경기라 이를 맞출 수 있는 자영업자가 드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줄이거나 아예 짓지 않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가 규모를 줄여 지상 상가는 모두 없애고 지하에만 짓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합의하며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분양가를 좀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분양하기가 쉽지 않죠. 상가 소유주들이 기본적으로는 또 아파트를 원하고. 목동이나 여의도에선 아예 상가동을 빼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상가를 지은 곳도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려고 전문 분양업체에 통매각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가 기피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요즘 미국 고급 주택가에서 웃돈까지 주며 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가전제품인데요. 국내 업체들이 회사 로고를 떼고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워 현지 고급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냉장고와 오븐 등 주방 가전이 화이트 대리석 인테리어에 딱 맞춘 듯 꾸며져 있습니다. 기본 옵션보다 3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도 입주민 90%가 선택했습니다. 이 가전들 미국이 아닌 한국 제품입니다. I thought about how I wanted my kitchen to be designed for 10 years, and not just aesthetically, but functionally. 미국은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때 가전을 옵션으로 함께 공급하는 구조인데 그동안은 지휘와 월풀 등 토종 업체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첨단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가전의 인기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로고가 아닌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운 전략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전략적으로 빌트인을 중심으로 B2B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가전업체 역시 회사 로고를 떼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가구인지 가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체감을 줍니다. 겉면에 아무런 튀어나온 것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요. 혁신적인 기술까지 더해진. 전 세계적으로 생활가전 시장이 둔화하는 추세 속에 우리나라 가전은 프리미엄을 앞세워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 이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속에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외교 안보 국방,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5개월 앞두고 진짜 우승 트로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후배들이 트로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높이 36.8cm, 무게 6.175kg의 순금 월드컵 트로피가 베일을 벗습니다. 월드컵 우승 선수와 그 국가의 수장만 들 수 있다는 진품 트로피를 영접한 한국 축구의 전설들. 차범근 전 감독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 밉다면서 후배들이 트로피를 들어주길 기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우리 아들 세대가 4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 월드컵을 한번 우리가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차 전 감독은 40년 전 멕시코 월드컵에서 선수로 뛰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감독으로 멕시코를 상대했을 정도로 멕시코와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고지대에 고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야 하는 대표팀 후배들에게 현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지대니까 상당히 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뛰고 나면 회복이 평지에서와 달랐기 때문에 사전 적응이 조금 필요하고. 2002년 4강 신화주역 이영표 해설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본선 첫 경기 상대보다 대표팀의 준비 상태 점검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냈던 월드컵, 또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된 월드컵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100% 발휘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진품 월드컵 트로피의 기운을 받은 한국 축구는 오는 3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전을 포함한 2경기로 북중미 월드컵전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요.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른 새벽에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했습니다. 먼지는 내일 새벽에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절기 대한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파는 길게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3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광주가 2도, 대구는 1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밤 동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